진정한 나 혹은 절대적 주체성과 접촉하기 위해 대부분의 신비가들은 라마나 마하르시의 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간다. 7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진 이 거친 몸은 내가 아니다. 제각기 대상을 파악하는 5개의 감각기관도 내가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조차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나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마나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나의 몸일 수가 없다. 나는 몸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처럼 알려진 대상은 절대적인 아는 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욕망, 희망, 공포와 같은 감정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느 정도까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알 수 있지만 그처럼 알려진 대상은 절대적인 아는 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마음, 나의 인격, 나의 생각일 수도 없다. 그런 것들 모두는 보여질 수 있으며 주시될 수 있는데 그처럼 주시될 수 있는 대상은 절대적인 주시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끈질기게 내면을 관찰함으로써 나는 그것이 내면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바깥의 모든 대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작은 주체로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었다. 하지만 신비가는 이 작은 주체가 하나의 객체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작은 주체는 진정한 나, 진정한 주체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신비가에 따르면 우리 삶과 생활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나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아니면 최소한 모종의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신비가는 이렇게 응수한다. 내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나가 전혀 진정한 나일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라고 말이다. 그것은 거짓된 나, 사이비 나이며 환상이자 하나의 날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모든 객체들의 집합과 무심코 자신을 동일시해온 셈이다. 이처럼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인식하는 자, 곧 진정한 나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몸, 마음, 성격 등을 진정한 나라고 상상하면서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리고는 그저 환상에 불과한 그것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연장시키려고 애쓰면서 전 생애를 소비해버린다.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욕망들. 이것들은 나무, 별, 구름, 산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것들을 객체로서 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탐구를 계속 진행해 가면 나라고 하는 것이 점차 투명해지면서 어떤 의미에선 내가 고립되고 피부로 둘러싸인 이 유기체를 훨씬 넘어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탐구를 더 밀어붙이면 의식 속에서 공중제비와도 같은 묘한 전환이 일어난다. 이런 반응을 능가경에선 의식 최심층 불호의 전회라고 부른다. 내가 절대적인 보는 자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발견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진다.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발견낼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게도 그것이 실은 모든 대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는 자를 느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곧 느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하는 자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곧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자를 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정한 나를 찾아내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발견되는 것은 오직 있는 그대로의 세계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면의 진정한 나가 실제로는 외부의 현실과 하나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체와 객체, 안쪽과 바깥쪽은 둘이 아니며 또한 언제나 비이원적이다. 거기엔 어떤 근원적인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가 곧 나의 몸이며 보고 있는 내가 곧 보여지는 대상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더라도 실제는 무경계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슈레딩거의 말을 인용해보자. 돼지 위에 자신을 던져 어머니인 돼지 위에 몸을 눕히면 당신이 그녀와 하나이고 그녀가 당신과 하나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돼지처럼 확실히 안정되며 불사의 존재가 된다. 실제로 당신은 돼지보다도 수천 배나 확고한 불사의 존재이다. 내일 그녀가 당신을 집어삼킬 것만큼이나 확실히 그녀는 새로운 당신을 낳을 것이고 당신에게 한 번 더 새로운 노력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단지 어느 날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리고 매일 그럴 것이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천 번이나 어머니 돼지는 당신을 집어삼키고 또한 당신을 낳을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오직 하나이며 동일한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현재만이 유일하게 끝없이 영원한 것이다. 이 현재는 언제 시작됐을까? 이 현재의 시작이 있기는 했을까? 어쩌면 이 현재는 시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 애초부터 시간의 흐름에 속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동일한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는 끝이 없다. 끝이 없으니 불사이다. 다시 한번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경험의 종말을 찾아내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다. 결코 현재 순간의 종말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슈레딩거가 현재는 끝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겉으로는 폭포처럼 연속해서 빠르게 스쳐가는 듯 해도 현재 순간 그 자체는 우리가 배워온 시간의 흐름이란 해석과는 무관하게 전혀 파괴되지도 오염되지도 않는다. 이 현재 순간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즉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원이다. 설봉선사는 말한다. 영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지 못하면 수만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따라서 끝없이 이어지는 영속적인 시간이란 개념은 기형적인 괴물에 불과하다. 우린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영속성을 이해하거나 포착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영원한 지금, 바로 이 무시간의 순간은 당신 자신의 현재 경험만큼이나 단순하고 접근 가능한 것이다. 영혼과 현재 경험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도 영원한 생명은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원이란 현재의 본질이자 무시간적 순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신비가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즉 과거와 미래라는 양극 너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해방은 지금 외에는 언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원은 언제나 이미 지금인 것이다.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이다. 거기에 또 다른 실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어제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일을 꿈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라는 고통스러운 사슬에 묶이고 있지도 않은 유령을 불러내어 스스로를 속박한다. 기억과 기대라는 공상의 안개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로써 현존하고 있는 근원적 실체를 박탈하고는 그것을 허울 좋은 현재, 즉 고작 1, 2초 정도 머물다 사라져버리는 영원한 현존의 창백한 그림자로 전락시킨다. 신비가에 따르면 시간 속의 삶은 고통 속의 삶이다. 왜냐하면 신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간에서 비롯된 또는 시간 속의 문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잠시 숙고해 보면 그 말이 너무나 명백한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걱정은 언제나 과거 또는 미래에 걸쳐 있다. 우린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행동을 후회하며 그로 인한 미래의 결과를 두려워한다. 죄책감은 과거와 단단히 결합되어 우울증, 쓰라림, 후회라는 고뇌를 가져온다. 그러나 현재 그 자체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없다. 그곳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제를 끼고 사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비가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감쪽 같은 느낌과 속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나의 창 아래 핀 장미들은 이전의 장미나 더 아름다운 장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들은 존재 그 자체이며 신과 더불어 오늘 존재한다. 그들에겐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엔 단순히 장미만이 존재할 뿐이다. 장미는 존재의 매 순간 완전하다. 그러나 인간은 뒤로 미루거나 기억한다. 인간은 현재에 살지 않고 과거를 비탄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풍요로움에 무관심한 채 습관적으로 눈을 뒤로 돌리거나 미래를 미리 보기 위해 까치발을 한다. 인간은 시간 넘어 현재 속의 자연과 함께 살 때까지 행복할 수도 강해질 수도 없다. 신비가들은 과거와 미래를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란 단지 영원한 지금 위에 더 씌워진 상징적 경계라는 환상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징적 경계가 어제 대 내일로, 이전 대 이후로, 지나간 시간 대 다가올 시간으로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따라서 영혼 위에 덮은 경계로서의 시간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간을 제거하려고 애쓰기 전에 우선 과연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시간을 찾아보았지만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무시간성을 다소나마 감지한 셈이 될 것이다. 우린 경험된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리된 나란 없다는 사실을 직접적인 경험이 보여주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를 직접적인 경험에서 찾아볼 것이다. 그럼 감각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는 과연 시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즉, 과거나 미래를 직접 감각해 본 적이 있는가? 먼저 청각을 살펴보자. 잠시 동안 그저 들리는 것들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자각 전반을 통해 만화경같이 끊임없이 변하는 소리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 보라. 사람들의 얘기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이들의 노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빗방울 소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짐이 삐걱대는 소리나 자동차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가 현재의 소리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당신은 과거의 소리도 미래의 소리도 들을 수 없다. 당신이 듣는 유일한 소리는 오직 현재이다. 당신은 과거나 미래를 듣고 있지 않으며 들을 수도 없다. 모든 소리가 오직 현재의 소리인 것과 똑같이 모든 맛은 오직 현재의 맛이며 모든 냄새도 현재의 냄새이고 모든 광경 역시 현재의 광경이다. 당신은 과거나 미래의 어떤 것도 만지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다. 다시 말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자각 속에는 어떤 과거도 미래도 없다. 즉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1초도 안 될 만큼 아주 짧더라도 결코 끝나지 않으며 쉼없이 변화하는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직접적인 자각은 모두 무시간적인 자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 그 중에서도 지나간 시간, 자신의 과거사, 예전에 존재했던 사물들을 모두 자각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나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는 과거란 없고 오직 끊임없이 스쳐가는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과거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몇 분 전, 며칠 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내게 말해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 답은 기억이다. 과거는 직접 보거나 느끼거나 만지지는 못할지라도 생각해낼 수는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은 기억뿐이다. 실제로 기억이 없다면 우린 시간이라는 관념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역시 기억을 갖고 있는 듯 보이며 그들 모두가 내가 회상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과거에 대해서 말한다. 따라서 나는 과거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더라도 기억이 실제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비가들은 바로 여기서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실제로 알고 있는 것 모두는 특정 기억일 뿐이며 그 기억 자체도 현재의 경험이라고 신비가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떤가? 분명히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나는 과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무언가를 떠올려 보자. 친구가 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본 경우를 떠올려 보라. 당신은 무엇을 인식하는가? 당신은 친구가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고 있다는 증명 가능한 사건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친구에게 다가가 악수할 수 없으며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 과거에 깜빡 잊고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을 수도 없다. 요컨대 당신은 전혀 진정한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현재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기억으로부터 당신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과거 사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 속에 그리고 현재의 한 부분으로서의 과거를 아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내가 아는 것은 실질적인 과거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과거에 대한 기억일 뿐이며 그런 기억들은 오직 현재 경험으로서만 존재한다. 게다가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역시 그것은 현재의 사실이었다.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 보더라도 나는 결코 실질적인 과거를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결코 미래를 알지 못한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단지 예견이나 기대일 뿐이며 그것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현재 경험의 일부이다. 예견이란 기억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실이다. 기억으로서의 과거와 예견으로서의 미래가 모두 현재의 사실이라는 점은 모든 시간이 현재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시간과 영혼에 관한 신비가들의 말이 훨씬 선명해진다. 근원적 경계의 생성으로 인해 이제 나는 내가 주변의 세계로부터 다리 놓을 수 없는 심연에 의해 영혼이 떨어져 나온 것처럼 느끼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합일의식은 개화적 의식이 되고 지고의 정체성은 개별적인 정체성이 되고 진정한 나는 가상의 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세계 간의 투쟁이 시작된다. 저 밖에 있는 환경은 지금 내가 진정한 나라고 느끼고 있는 나의 유기체, 곧 나의 심신을 소멸시킬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요소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압도적인 의미를 갖게 될 운명을 타고난 요소이다. 즉, 의식의 내부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출현하는 것이다. 고대 도가의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옛 진인은 생명을 사랑하거나 죽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생명을 받더라도 기뻐하지 않았고 물러날 때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분들은 태연하게 왔다가 태연하게 갔다. 이와 같이 그분들에겐 도에 저항하려는 마음의 바람이 없었으며 인간의 수단으로서 하늘의 뜻에 저항하려는 그 어떤 바람도 없었다. 그렇다면 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알고 있다는 생각도 모두 버렸다. 스스로를 육신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나는 무한과 하나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유기체의 죽음은 오직 배타적으로 유기체하고만 동일시하고 있는 나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환경으로부터 분리한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식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옛 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심신을 초월하여 영원히 무한과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 진인이야말로 임재선사가 지적했듯이 우리의 참된 자아, 즉 합일의식이다. 근본적인 나는 우주로서의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외견상의 개인적 죽음은 단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라는 것이 되기도 한다. 오직 부분만이 죽음을 맞는다. 전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배타적으로 특정 유기체에만 국한된 존재로 상상하게 되면 그 유기체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절실해진다. 죽음의 문제, 무에 대한 공포가 나 자신을 부분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나의 핵심이 되고 만다. 죽음에 대한 이런 근원적인 공포감은 분리된 나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일체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다른 모든 대극들과 마찬가지로 존재와 비존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외견상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 둘은 심층에서 볼 때 동일한 것이다. 삶과 죽음, 탄생과 사망은 단지 현재라는 무시간적 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막 태어난, 이제 막 존재에 참여한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배후에 아무런 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바꿔 말해 탄생이란 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죽은, 이제 막 존재하기를 멈춘 것에서는 그 앞에 아무런 미래도 없다. 즉 죽음이란 미래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과거도 어떤 미래도 동시에 모두 없다. 즉, 탄생과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막 태어난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결코 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이전의 무언가를 절대로 찾아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막 죽어간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결코 미래를 볼 수 없으며 그 이후의 무언가를 절대로 볼 수 없다. 돌연히 존재하고 동시에 사라진다. 따라서 현재 순간은 대극의 합일, 탄생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의 합일이다. 모든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고 모든 순간이 부활의 순간인 것이다. 우린 실제로 죽음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다. 죽음이란 미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로 미래 없이 살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분리된 나란 본래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된 나의 죽음 또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환상을 제외하곤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생전 두려워 떠는 것은 그 환상에 대한 인상일 뿐이다.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미래 없이 전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투사를 검토해 보자. 아마도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격심한 자의식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이다. 강연을 해야 하거나 무대에서 연기를 해야 하거나 상을 받아야 할 경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직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경직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문제는 상황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있음이 틀림없다. 많은 치료사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만 관심을 쏟는 듯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관심이 그들에게 투사되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관심이 투사되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관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시선을 관중에게 향한 순간 나에 대한 그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이 엄청나게 증폭되면서 마치 나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경직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엄청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투사를 용감하게 거둬들일 때까지 우리는 그 경직을 풀어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거친 공격성을 포함한 적개심이나 욕망을 외부 환경에다 투사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보자.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유 없이 적대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 결과 자신에게 집중된 엄청난 양의 적의로 인해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아마도 혼비백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환경의 결과라기보단 자신의 적개심을 환경에다 투사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비현실적인 공포는 대부분의 경우
단지 자신이 화가 나 있고 적대적이지만 스스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이자 경고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이다. 그들은 아무도 진정으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아무도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대단히 비판적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대개 자신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곱절로 불공정한 것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는 타인을 거부하는 성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자신의 성향을 철저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성향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인격에서 볼 때 사소한 측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그런 성향을 계속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성향을 투사하게 된다. 그로써 원래의 충동은 증폭되고 실제로는 세상이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보기 시작한다. 문제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비판에다 스스로 투사한 비판을 덧붙이지 않는 한 그 비판은 당신을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열등감과 거부감을 느낄 때마다 먼저 자신의 투사를 찾아보고 자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보다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자신의 성향 중 일부인 그림자를 부정하려고 애쓰면 그것은 증상으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는 한때 그림자를 싫어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그 증상을 증오하게 된다. 아마도 한때 그림자를 자신에게 숨기려고 애썼던 것과 똑같이 자신의 증상, 두려움, 열등감, 우울증, 불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숨기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울, 불안, 권태, 공포 등의 증상에는 어떤 투사된 감정이나 특징과 같은 그림자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증상을 거부하거나 혐오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증상들 자체가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증상과 싸우는 것은 사실 그 증상 속에 내포된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고 이 싸움이야말로 문제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다. 치료의 첫 단계는 증상들을 받아들이고 여유를 갖는 것이며 지금까지 혐오해왔던 증상의 불쾌감과 친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증상과 접촉해야 하고 가능한 한 마음을 크게 열고 증상을 수용해야 한다. 이 말은 우울이나 불안, 소외감, 상처 또는 당혹감 등을 스스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엔 온갖 방식으로 저항했던 이 감정들이 스스로 드러나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특정 증상에 집중하여 그것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숨쉬도록 내버려 두면서 다만 그 증상 자체의 모습에 지속적인 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증상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증상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 역시 상당 부분 수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대체로 사라진다.
핵심은 모든 증상이 단지 무의식적인 그림자 경향성의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 데 있다. 그림자란 단순히 자신의 무의식 속의 대립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의식적으로 의도하거나 염원하거나 욕망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대로 상정하는 것이 그림자와 만나는 간단한 방법이 된다. 그러면 자신의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또한 당신이 친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이기도 하다. 이 말은 정반대의 것에 기초해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대극을 자각하라는 뜻이다. 누군가를 몹시 싫어한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당신의 측면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만일 열광적인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다지 배려하지 못하는 당신의 측면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특정 감정이나 증상을 싫어한다면 은밀히 그런 감정이나 증상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그런 측면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특정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 모두를 진정 자신의 대극으로 자각하는 순간 그 상황에 결부된 많은 긴장감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런 긴장을 야기한 대극 간의 전투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극의 일체성, 즉 자기 내면의 대립된 측면에 대한 자각을 잃는 순간 우리는 양극을 분열시키고 양자 사이에 경계를 그은 다음 그 거부된 극을 무의식에 넘겨주게 된다. 무의식에 넘겨진 측면은 이제 증상이 되고 그 증상은 자신을 괴롭힌다. 대극은 언제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떼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하지 않음, 곧 선택적 무시에 의해서이다. 자신의 대극, 그림자, 투사를 탐구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느낌과 마음 상태에 대한 책임감을 같이 느끼게 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투쟁이 실은 자신과 자신의 투사와의 투쟁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람이나 사건들 자체가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당신이 스스로 흥분하게끔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뿐임을 깨달을 것이다. 스스로가 자신의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최초로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안도감을 선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증상들을 원래 형태로 되돌려 변환시킴으로써 증상 만들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때 자기 자신은 느낌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된다.